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주민 20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7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7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층 상가에서 불이 크게 번졌는데요. 건물 지하엔 대형 마트가 있고 위로는 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도심을 뒤덮으면서 인근 역에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먼저 화재 상황을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모퉁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휘감습니다. 모든 국민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거두시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분 만에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이고 장비 80여 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또 소방 헬기 3대도 진화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불은 상가 1층에 있는 한 식당 주방에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추가 폭발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관이랑 3층 쪽이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폭발음도 여러 번 들렸어요. 불이 난 상가의 지하 1층에 입점해 있던 대형 마트 직원 90여 명은 화재 직후 밖으로 긴급 대피해 화를 피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는 와중에서 그 계단에서 화재 경보음 소리는 그때 들었어요.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손모 씨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관 7명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시작된 식당을 비롯해 전체 상가 내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유입되면서 근처 도농역에서는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화재 규모가 워낙 커서 아직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목격자들은 1층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작과 함께 10번 이상 큰 폭발이 있었고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입니다. 전철역에서 내려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 등 상가가 저층부에 밀집해 있습니다. 불은 이 상가 1층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는데 목격자들은 1층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나더니 엄청난 굉음의 폭발이 10차례 이상 일어났고 불길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져 인근 철길까지 삼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발도 몇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0차례 이상은 났었습니다. 빵빵빵 하면서 그 연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휘감으니까 그 안에서 또 뻥 소리 나고. 불이 난 시각이 주말 오후여서 건물엔 수천 명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의 대형마트에선 직원과 손님 수백 명이 대피했고 저층부 상가에서도 시민들이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불 엄청 크게 터졌는데 저 주상복합을 다 장사하고 있었을 건데 주말인데. 364세대가 살고 있는 고층부 아파트에서도 휴일을 맞아 쉬고 있던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문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대신 집에 머물도록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였지만 이 때문에 구해달라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또 화재 직후 별도의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갑작스런 큰 불을 목격한 시민들이 저희 MBC로 많은 제보 영상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보 영상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애타게 소방관을 찾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제보 영상 속 긴박했던 화재 상황을 이나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로웠던 주말 오후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야 진짜 가스 터졌나 봐. 어떡해?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불길에 휩싸인 건물에 주차를 해둔 시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 저기 차 있는데 어떻게 1층에? 갑작스런 큰 불에 시민들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소방차를 애타게 찾습니다. 왜 소방차를 안 와?
어디 있는 거야? 소방관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워낙 불길이 거센 상황. 진화의 어려움을 겪자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저기 불났어 언니 저기.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시커먼 연기가 인근 건물마저 덮치자 화재 현장 옆에 있던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급히 대피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님들께서는 화장실을 거치시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시민들의 발빠른 신고와 제보로 빠르게 대피한 결과 아직까지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화재 현장에선 지금 인명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구민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 기자, 지금 불은 꺼진 겁니까? 네, 남양주시 다산동 화재 현장입니다. 4시 반에 시작된 불은 3시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아주 검고 진한 연기가 나오진 않지만 상가 1층과 지하에서 지금도 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불이 난 상가에서 약 14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아주 진하고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또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소방차들이 여전히 화재 건물 앞에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 48대를 포함한 장비 83대를 동원해 지금까지도 불을 끄고 있고요. 소방대원 200명 등 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내부 수색입니다. 처음 화재가 시작될 때 1층 상가 식당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상가 내부에 대형마트와 식당, 학원, 병원 등 많은 점포가 있었으며 주말 오후라 이용객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소방 구급대원들은 1층 상가 발화 지점과 인근 상가들을 샅샅이 수색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요구조자를 찾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우선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확진자가 나흘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600명대는 일상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이 3차 유행이 본격화됐던 지난 12월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건데요.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 그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67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는 지난 나흘간 600명대 후반에서 700명대의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01명. 이 중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평균 확진자는 579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나흘 연속 600~7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12월 초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부산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22명 더 늘어나 모두 362명이 확진됐고 전국에서 순회 모임을 했던 수정교회와 관련해선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2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단 감염뿐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27%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07보다 높아져 이번 주엔 1.1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100명대였던 3차 유행 초반에 비해 4차 유행의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지자체와 합동 방역 점검단을 꾸려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진 종교시설과 학원 등 9개 시설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71개 예방접종센터 외에 105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다음 주 중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내일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아주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긴데요. 국내에선 부작용이 주로 나타나는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연기한 상태죠. 일단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연령별로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될지 내일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세계보건기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듭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모든 백신과 약품은 부작용의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드물게 나타나는 백신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 예방의 이점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isks of severe disease and deaths from COVID-19 are many times higher than the very small risks related to the vaccine. 60세 미만과 어린이집 특수교육 교사 18만여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했던 우리 정부도 접종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나 WHO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접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론을 잇따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부작용은 유럽의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정부는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젊은 층에 대해 접종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연령층에 대해선 접종을 당분간 보류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이 길어지면서 접종 동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혈전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잘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든지, 보상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든지, 강력한 그런 접종 유도책들도 조만간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오후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시위 중 체포된 시민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민주주의를 응원한 미얀마의 국민 배우, 모델 등 유명 인사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 미인 대회에서 도움을 호소한 미스 미얀마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어제 시위 도중 체포한 시민 2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양곤시 노스 오칼라파와 바고시 등에서 군인들을 공격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민 아웅 흘라임 군 최고사령관만 사형 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까지 6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미얀마 군부가 굳이 사형 선고 사실을 공개한 건 시위대를 향해 공권력에 저항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군부 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국제 미인 대회에서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던 미스 미얀마 한 네이 씨에게 반역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포함해 The people from Myanmar, they are walking on the street for the democracy. I'm also the one who wrote for the democracy on the street right now. 어제는 국민 배우로 추앙받고 있는 베이티우, 에인드라 쩌진 부부도 군부에 체포됐습니다. 반군부 활동을 벌인 모델과 코미디언 등 또 다른 미얀마 유명 인사들도 속속 체포되고 있는 상황. 미얀마의 군부 대변인은 정말 시민들을 죽이려 했다면 1시간에 500명도 죽었을 것이라며 막말을 해 미얀마 국민들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독점 과징금으로 3조 1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알리바바의 이런 순환은 지난해 창업주인 마윈이 작심하고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즈음부터 시작되는데요.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입니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에 입점한 업체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3조 1천억 원,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달하는 액수로 반독점 과징금으론 중국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影响了平台经济创新发展，侵害了平台内商家的合法权益，损害了消费者利益。
알리바바는 즉각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법을 준수해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금융에 대한 마윈의 비판 이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要依靠信用体系的发展。今天的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 이 발언 이후 마윈은 당국의 불려가 질책을 받았고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알리바바의 금융회사 엔트그룹 상장도 취소됐습니다. 업계에선 마윈의 비판 발언이 알리바바 제재에 불을 붙인 측면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를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소액 대출 영역까지 진출하는 데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토종 인터넷 기업을 육성해온 중국은 올해 인터넷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반독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저는 지금 시흥에 나와 있는데요. LH 땅 투기 사태 터진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 폐가망신 경고 다들 기억하시죠? 비리가 밝혀지면 폐가망신을 시킬 거라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신도시 개발의 역사, 뒤집어 말하면 부동산 투기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부동산 투기의 역사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건물을 그냥 부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시에서도 계속 돌아다녀야지 원상복구하라고. 이게 농지니까? 그렇죠. 다 원래 농지인데 왜 시멘트를 깔았느냐 자꾸 막 압력이 내려오는가 봐. 뒷북치는 거예요, 행정이. 뒷북 행정이야. LH 한 직원이 땅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묘목들 끝이 지금 하얗게 말라가면서 이 발판 상황도 바뀐 게 없고 동네 여론도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거 없죠. 달라져야 되는 거라면은 삼기신도시를 취소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부랴부랴 겉모습을 바꾸든 그냥 놔두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정대로 개발만 되면 투기 이익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주민들은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와도 별반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체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곳은 1989년 봄 분당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냥 강력한 그냥 무슨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발을 못 붙이게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강력하게 해야 하지. 불에 미어 붙여서 돈방석에 앉으면 무얼해 토지거래 신고해야지 영영. 상세한 도면까지 곁들여서 그대로 투기꾼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마지막 공무원이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 공무원이 되기를. 공사 직원 8명이 27억 원어치의 땅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투기는 따라다녔고 그때마다 정부는 전쟁 수준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한 처벌, 투기 환수 이런 것들 내걸었는데 실제 실행이 됐을까요? 8년 전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었죠. 지었습니다. 농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서도 팔지 않았던 농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분은 농사 좀 꾸준히 지으셨어요? 10년에 한 12번은 안 나오겠어요. 거기는 솔직히 뭐 농장 모르지. 실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민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땅 주인들은 이제 그쪽에서 무상 제공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현행법상 농지 취득 후 8년이 지나면 직접 농사지을 의무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원천적으로 헌법상 봉쇄되어 있어요. 사람을 시켜서 심으면 되니까 이 투기 목적으로 개입되는 자와 구별이 안 돼요. 이에 대해 최 전 장관은 토지를 공동 소유한 동생이 계속 농사를 짓다 건강 악화로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옆으로 한창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 건너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취득 시점보다 10배가량 뛴 상황. 실제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이름 냈다 사는 사람도 없고.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지 사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농지는 2,300필지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로 와봤습니다. 여기 고위공직자 부인 명의로 된 농지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뒤에는 누군지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저도 맹지인데 뭐 때문에 사지? 지금도 맹지야.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최근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100만 원 안쳐질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 지금은 도로 단계 뭐 800까지 도로가 없으면 뭐 한 4억. 그래도 지금 엄청나고. 요즘은 여기가 GTX 시노선 그죠, GTX 적정력이 확정이 됐잖아요. 강 사장은 땅을 산 시점엔 이미 신도시 호재가 다 땅값에 반영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GTX 노선뿐 아니라 내후년에는 길 건너에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 사장은 건교부와 국토부 재직 시절 고위직으로 양주 신도시 설계에 관여했고 퇴임 이후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일했습니다. 강 사장은 땅을 산 시기와 재임 기간이 겹치지는 않는다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LH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달 말 시세 차익을 남기지 않고 되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부 정보 이용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 했는데 아니 이게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게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면 찾기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차명 투기를 막는 방안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었던 건 일단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면 땅 투기는 결국 잃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과 15년 전인 2007년 부동산 정책 관련 국정 브리핑에 등장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지 않으면 15년 뒤엔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지 모릅니다. 거리의 경제였습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1년 만에 20%까지 상승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사흘째인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공시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서초구와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이의 제기를 한 경우처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나 같은 동의 아파트에서 평형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경우 등 공시가격의 타당성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1차적으로 발표한 뒤 개인과 지자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든 개인이든 이의 신청을 해서 오류가 확인된다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토부에 이의 제기를 한 경우에도 국토부는 시세가 왜곡된 소수의 사례라고 일축하는 등 반박한 바 있어 서울시의 문제 제기 역시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봉화와 울진에서 소나무들이 말라 죽은 채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무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어 걱정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군 각화산 자락, 궁궐이나 사찰을 짓는 데 쓰이는 금강소나무가 모여 자라는 곳입니다. 태백산과 닿은 푸른 상록 침엽수림에서 유독 희고 앙상한 무리가 눈에 띕니다. 서 있는 채로 말라 죽은 소나무들입니다. 가장 많은 곳에서는 50그루가 넘을 정도로 집단화해서 곳곳에서 고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북 울진에서부터 봉화 일대 금강소나무 군락지에서 나무들이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푸르던 솔잎이 갈색으로 변해 떨어지고 단단한 나무 껍질마저 벗겨진 채 나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잎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죽어가고 있는 금강소나무는 실제로 어떤 병도 없이 건강한 나무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릴 경우 한두 달 만에 고사하지만 이 나무들은 1년에서 2년에 걸쳐 서서히 말라갑니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에 소나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높은 온도와 가뭄이 겹치는 일들이 더 심해진 이 시기에 잎을 달고 있는 소나무는 호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죽은 나무들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발생해 있는 재선충이 울진 금강송면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선충병 확산, 두 악재가 겹치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 후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 사건으로 배달 서비스에 불안감을 갖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배달 기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 때문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시민들과 배달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원구 새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 이제는 일상이 된 배달 서비스를 범죄에 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흔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어가지고 전에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결국 시민들 스스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택배나 배달은 비대면. 워낙에 놔두세요. 거기 그냥 놔두세요. 문을 두드리더라도 없는 척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송장 처리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무조건 찢어서 버리고 있고요. 아이들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고 본인이 문 열고 나가지도 않고. 범죄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다 보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킵니다. 인터넷에는 혼자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공유 중인데요. 받는 사람은 남성의 이름을 쓰고 남성의 신발이나 헌 옷을 사서 집에 두거나 유튜브에는 남성의 목소리를 빌려주는 일명 보이스 가드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세요? 배달 기사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불쾌한 경험도 여러 번. 문이 손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빼꼼 열리시더라고요. 그 틈으로 이제 물건을 확 낚아채서 가는 거 있잖아요. 손톱이 좀 길어가지고 긁혔거든요. 피가 나더라고요. 그냥 여성분이니까 좀 불안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좀 현타가 오긴 오죠. 일상의 배달 서비스가 잔혹한 범죄에 악용되면서 선량한 배달 기사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난 내 일을 할 뿐인데 대면조차 하기도 불안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내가 불안을 느낄 만한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위치한 스프리에르 화산이 40여 년 만에 폭발해 주민 16,000여 명이 긴급 대피에 들어갔습니다.
화산재의 기둥이 6km까지 솟구치고 추가 폭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당국은 크루즈선을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강요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개막 4연패를 당하며 부진에 빠졌던 삼성이 KT를 꺾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삼성은 홈에서 1회 KT 알몬테에게 홈런을 얻어맞는 등 넉 점이나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회 KT 1선발 소영준을 안타 4개로 두들기면서 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5회 흔들리던 소영준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이 6대4로 끌려가던 7회엔 구자욱이 팀을 구해낼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우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으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고 8회엔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삼성은 피렐라의 역전 결승 홈런으로 KT를 한 점 차로 물리치고 개막 4연패 뒤 3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선두를 달리던 LG의 3연승을 저지했습니다. SSG 타선의 고민거리였던 유격수 박성환이 제대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첫 타석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최정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았고 3대3으로 맞선 8회엔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결승 타점을 올리는 등 3안타를 기록해 타격 부진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마무리 김상수가 한 점 차의 승리를 지킨 SSG는 4승 2패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에선 포항이 서울을 꺾고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임상엽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지난달 성남전에서 골을 넣은 후 퇴장을 당해 2경기를 결장했던 송민규. 전반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선제골을 터뜨리며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서울은 12분 뒤 신예 김진성의 동점골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강력한 논스톱 슛으로 포항 골문을 연 뒤 선발 기회를 준 박진섭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팽팽한 균형을 깬 건 포항 임상엽이었습니다. 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를 제친 뒤 침착한 가마차기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무 4패를 기록했던 포항은 7경기 만에 값진 승점 3점을 가져갔고 기성용이 허벅지 근육통으로 빠진 서울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강원은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루키 김대우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영빈과 한국영의 연속골로 대구를 대파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5위 전자랜드가 4위 오리온을 대파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오리온은 이승현, 전자랜드는 정효근 등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전자랜드는 31득점에 1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한 외국인 선수 모트리의 활약으로 22점 차이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자랜드는 4쿼터 막판 그동안 벤치 멤버로 활약했던 임준수까지 득점을 올리면서 출전 선수 12명 전원이 득점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K리그 성남의 외국인 공격수 뮬리츠가 골을 넣자마자 퇴장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상의를 벗었는데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어서 경기장을 떠나야 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 날씨를 기다리셨죠? 쾌청한 하늘에 햇살까지 더해져서 딱 이맘때 봄 날씨였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약간의 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높아지는 등 전국이 20도 선을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 조건인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대기는 갈수록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의 대지를 적셔줄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예상돼 사전에 시설물 점검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 내륙과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동이 3도, 서울 8도로 오늘 아침만큼이나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1도, 광주 22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월요일 비는 아침에 제주와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